요즘 따라 부쩍 막내 아들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가족사진 액자 속에서 초등학교 때의 막내가 해맑게 웃고 있었지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 셋입니다. 큰아들은 결혼해 손주 둘을 두었고 둘째도 몇 해 전 벌써 장가를 갔지요. 다들 각자 가정을 꾸려 분주한 삶을 사는데 막내만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올해 35, 객관적으로 보면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다고들 하겠지요. 하지만 제 눈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막내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형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칠 때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블록을 쌓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 방 한 구석엔 언제나 책이 수북했지요. 성인이 된 지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고 주말에도 어딜 나가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히 앉아 밥만 먹고 제 눈치를 살피듯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들은 사회생활도 활발하고 친구도 많아 명절마다 가족들과 떠들썩했지만 막내는 늘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가끔 이유 없이 막내에게 더 많은 반찬을 챙겨주고 조심스레 말을 걸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그럴 때마다 어색한 듯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종종 물었습니다. 막내는 언제쯤 장가 보낼 거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늘 조급했습니다. 막내는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듯한 태도, 어쩌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언젠가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인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큰아들과 둘째도 한때는 전혀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지요. 막내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봄 기운이 따뜻하게 스며들던 토요일 오후였지요. 거실 창문을 열어두니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고 저는 다과를 준비하며 가족 사진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방에서 나와 제 앞에 서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반사적으로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막내가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드물었으니 순간 심장이 콩 하고 뛰었습니다. 막내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어딘가 수줍은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고도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막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무심하던 막내가 결혼이라니요. 저는 본능적으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말이니? 누구랑? 막내는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이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막내도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기쁨과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얽혀 있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아이일까? 우리 막내랑 잘 어울릴까? 성격은 어떨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괜히 반찬을 하나 더 만들까 고민했고 거실도 평소보다 두세 번 더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을 어수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주말 오후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막내가 낯선 여자를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낯선 여자는 발끝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서 저를 보며 살짝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으며 생각보다 또래치고는 또박또박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얇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살짝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대답할 때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어색한 듯 제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의 모습에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평소엔 무표정하게만 보였던 아이가 저렇게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다니 그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죠? 제가 그렇게 말을 건네자 그 아이는 아니에요. 가까워요. 라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말보다 눈빛과 표정이 먼저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 아이의 눈빛은 한없이 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식탁 위엔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잡채, 고등어구이, 손수 빚은 만두까지. 막내가 오랜만에 데려오는 손님이라 저도 며칠 전부터 마음을 다해 준비했지요. 아이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막내는 그 아이 옆에 앉아 말없이 물을 따랐습니다.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르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막내 말이 없죠? 그러자 그 아이는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요. 조용하고 성실해 보여서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막내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거든요. 막내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안심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그 아이는 젓가락을 들기 전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괜히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막내는 평소에도 음식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손맛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벌써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차를 내오며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뭐 하세요? 그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생활하시고 아버지는 해외에 계세요. 파견 근무 중이셔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라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까 싶어 괜스레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딸의 중요한 순간들을 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싶었거든요. 막내는 그동안 그 아이의 가족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는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천천히 차를 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저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날 밤 식사와 대화를 마치고 그 아이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그 아이가 마셨던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장가지는 흔들림 없이 곱게 놓여 있었고 그 아이의 말투처럼 깔끔했습니다. 저는 괜히 그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참 괜찮은 아이 같네. 그 순간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막내의 앞날에 대해 처음으로 기대라는 감정을 품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간 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TV를 켜놓고서도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드디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혹시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막내에게 맞는 사람인지 수없이 생각이 돌고 돌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보니 나도 참 나이 들었구나. 옛날 같으면 결혼은 천천히 해도 된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막상 눈앞에 결혼 이야기가 다가오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렵 큰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막내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큰아들은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막내가요? 세상에, 그 조용한 애가요? 저는 못 들은 척하며 그저 웃기만 했지만 속으로는 괜히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막내를 늘 조용한 애라고만 여겨온 형들이 정작 막내의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은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둘째 역시 전화를 걸어와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막내한테 뭐 압박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애는 혼자 살 것 같았는데.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들이 괜히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혹시 가족들이 괜히 편견을 갖고 예비 며느리를 대하면 어쩌나? 상견례 자리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막내가 평생에 한 번 있을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마음을 연 건데 그걸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먼저 막내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막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께 말씀드려볼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장 식탁에 앉아 수첩을 꺼내 들고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정하기 위해 메모를 했습니다. 식당은 어디가 좋을지, 몇 시쯤이 괜찮을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마치 제가 결혼하는 것처럼 마음이 들떴습니다. 며칠 뒤 막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로 정했어요. 점심시간쯤 한정식집으로요. 그 말을 듣자 저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옷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되 너무 평범하지도 않은 옷이 없을까 고민하면서요. 거울 앞에서 여러 벌을 번갈아 입어보다가 결국 은은한 색의 정장을 꺼냈습니다. 아이보리빛 블라우스에 회색빛 재킷, 수수하지만 단정한 나답다고 생각되는 옷이었지요.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는데 긴장 때문인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부엌에 나와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는데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막내가 정말 결혼을 하려는구나. 그동안 늘 제 곁에만 있을 것 같던 막내가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려 한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어쩐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막내가 말끔한 차림으로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턱시도까진 아니었지만 구김없는 셔츠에 단정한 구두까지 그 모습이 낯설 정도로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만 나누면 돼. 막내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는 무표정한 얼굴 속에 숨어있던 아이 같기도 하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남자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약한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요한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요. 슬라이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비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전보다 한층 단정한 모습이었고 그 옆에 앉은 그녀의 어머니는 곱게 빗은 머리에 단아한 한복이 아닌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서둘러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말했고 막내는 평소보다 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괜히 웃음이 나올 만큼 분위기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따님, 아버지는 오늘 못 오셨나 봐요? 예비 며느리는 잠시 시선을 떨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해외에 계세요. 파견 근무 중이셔서요. 일정이 어려워서 오늘 못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멀리 계시는구나.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그 말을 하며 순간 마음이 짠했습니다. 딸의 중요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싶었거든요. 그 후로는 음식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고 막내의 어릴 적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며 한정식의 따뜻한 국물처럼 분위기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지는 햇살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막내도 어른이 되는구나.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이 이상하리만치 들떠 있었지요.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으니 낮에 봤던 예비 며느리의 눈웃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막내가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던 그 시선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상견례 자리가 그렇게까지 매끄럽게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막내는 낯선 사람들과 있을 땐 늘 어색해했고 저 또한 긴장해서 괜한 말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내는 제가 아는 막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작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식사가 끝난 뒤엔 직접 그릇까지 정리하려고 일어서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우리 막내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막내의 무표정한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괜스레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막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날짜는 6월 중순쯤으로 생각 중이에요. 저는 수저를 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왔니?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은 오래 고민한 사람의 표정이었고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막내가 어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평생 저만 바라볼 것 같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묘하게 서글펐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봐야 하고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 사진도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낯설지만 기꺼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막내가 처음으로 인생의 큰일을 준비하는데 어머니인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나 싶은 마음이었지요. 그 무렵 예비 며느리와도 자연스레 연락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바쁠 때 대신 제가 의견을 전해주기도 하고 예복 투어를 함께 가기로 한 날에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늘 정중한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한 번은 함께 예식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분홍빛 조명이 은은한 홀 안을 둘러보며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위기가 좋으세요? 저는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따뜻한 쪽이 좋아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들 자기 스타일만 고집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와 주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가족과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불안도 있었습니다. 막내가 너무 빠르게 모든 걸 진행하는 듯 했거든요. 데이트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서로를 아는 기간도 길지 않았는데
벌써 예식장과 신혼집을 알아본다는 게 한편으론 너무 성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부엌불을 꺼두고 혼자 앉아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결혼 후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힘들어지면 어쩌나, 혹시 그녀가 우리 막내의 고유한 성향을 버거워하진 않을까? 이제야 조금씩 활짝 피어나려는 막내가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상처라도 입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자꾸만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막내의 삶에 깊숙이 들어올 사람이니, 저 또한 그 삶의 일부가 될 사람이니 알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무렵 그녀 쪽에서도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한복 보러 가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딸을 키워보지 못한 제게 누군가 그렇게 자연스레 도움을 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그녀를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 아침, 저는 오래간만에 설레는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날처럼 마음이 들떠 있었지요. 햇살이 부엌 창을 비추고 있었고 커피포트에서 김이 부드럽게 올라왔습니다. 잔잔한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말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결혼식 한복을 고르러 간다니. 평생 아들 셋만 키우며 살아왔던 제게는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습니다. 큰아들, 둘째 결혼식 때도 며느리들은 모두 친정어머니와 함께 준비를 해서 저는 그저 식장에 가서 축하만 해주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접 제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전철역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되 단정하고 깔끔한 옷, 베이지색 카디건에 연한 회색 바지를 매치하고 낡았지만 마음에 드는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돈하며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가볍게 묶은 머리, 깨끗한 흰 셔츠, 차분한 회색 코트, 멀리서 보는 순간에도 단정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나오셨네요. 그 말투에는 딱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고 살짝 애교 섞인 듯한 목소리였지요. 저는 순간 그 말투에 마음이 풀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전철을 타고 한복점으로 향했습니다. 전철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흘렀고 차 안에 앉아 있으니 어색한 정적 대신 은근한 설렘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한복도 종류가 참 많다더라. 색도 다양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전통적인 것도 예쁘지만 요즘은 현대식으로 편하게 입는 것도 많대요. 어머니는 어떤 스타일이 좋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너무 화려한 건 좀 그렇고 단정하면서 은은한 색이 좋더라. 그녀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럼 그런 쪽으로 먼저 보여달라고 할게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옷을 고르러 가는 길에도 제 취향을 먼저 생각해주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한복점에 도착하자 실내에는 은은한 향이 감돌았습니다. 선반 위엔 고운 빛깔의 비단천들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고 유리 진열장엔 고운 놀이개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여러 벌의 한복을 펼쳐 보였고
그녀는 조심스레 손끝으로 천을 쓸어보았습니다. 와, 정말 곱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경이로웠습니다. 첫 번째로 입어본 한복은 옅은 분홍빛이었습니다. 그녀가 탈의실에서 나와 거울 앞에 서자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 색감이 그녀의 맑은 얼굴과 잘 어울렸고 거울 속 그녀는 더없이 단아하고 고왔습니다. 직원이 거울을 돌려 보여주며 묻자 그녀는 곧장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그 눈빛엔 진심 어린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순간에도 제 의견을 제일 먼저 듣고 싶다는 듯한 눈빛.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예쁘다. 내가 참 예쁘게 컸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목이 메었습니다. 내 딸도 아닌데 왜 이렇게 뭉클한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되려 하고 있구나.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낯선 사이였던 그녀가 처음으로 며느리라는 단어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점에서 몇 벌을 입어본 끝에 그녀는 옅은 연분홍 저고리에 은은한 회색빛 치마가 어우러진 한 벌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고운 기품이 묻어나는 색감이었지요. 직원이 포장을 마치는 동안 그녀는 옆에서 제게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보니까 훨씬 마음이 놓여요. 혼자였으면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해졌습니다. 늘 혼자서 모든 걸 척척 해낼 것만 같던 아이가 이렇게 솔직하게 제게 의지해주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고마웠습니다. 마치 정말 제 딸아이 같았습니다. 한복점을 나서니 어느새 오후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은 게 생각나 저는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근처에 국수가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는데 같이 갈래요? 그녀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 사실 아침부터 너무 떨려서 밥도 못 먹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어 작은 국수집에 들어섰습니다. 나무 간판이 걸린 오래된 가게였는데 안에는 따뜻한 육수 향이 그득했고 작은 테이블마다 조용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문한 잔치국수가 나오기 전까지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복 고른 영수증을 가방에 넣으며 살짝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애틋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한 틈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딸 보내는 마음이 어떠실까 모르겠다. 나는 아들 셋을 키워서 그런지 누군가의 딸을 맡는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국물 수증기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많이 아쉬워하세요. 사실 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셔서 결혼도 늦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기쁘시면서도 많이 허전하신가 봐요. 그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쩐지 그녀의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유독 조용하고 차분하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곁을 떠날 딸을 붙잡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서로 밀어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저는 괜스레 그녀의 어릴 적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릴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혼자서 그림 그리거나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시끄러운 걸 잘 못 견뎌서 친구들 사이에서 조용한 애로 불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막내도 그랬어요. 어릴 때 형들이 떠들면 구석에 앉아서
블록만 쌓고 있었죠.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금세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맞는 걸까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막내가 평생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늘 마음 깊은 곳이 텅 비어 있던 것처럼 허전했는데 지금 이 아이와 함께라면 그 고요한 빈자리가 따뜻하게 채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국수 그릇을 밀어두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게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결혼해서 잘 살아보고 싶어요. 그 말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진심으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그날 이후 막내와 그녀는 눈에 띄게 분주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외출했고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통화하며 무언가를 상의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식탁 위엔 어느새 웨딩홀 브로슈어와 견적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냉장고 문짝엔 메모지로 빼곡히 적힌 일정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몸이 바쁜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늘 한 발 앞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이 가까워졌구나. 설레는 동시에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막내는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그녀와 통화를 하며 웃었고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휴대폰 화면 속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홀은 천장이 높아서 예식장 분위기가 시원해 보여요. 근데 여긴 식사 퀄리티가 좀 애매하대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태어나 처음 보는 것 같다고요. 어릴 적부터 무슨 일이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움직이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막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같이 웨딩홀 보러 가실래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바쁘셔서 못 오신대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싶은 설렘과 혹시라도 제가 괜히 실수를 해 분위기를 흐리면 어쩌나 하는 긴장감이 뒤섞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우리는 예식장 두 곳을 둘러봤습니다. 하얗게 꾸며진 로비에는 신부 대기실에서 웃고 있는 예비 신부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넓은 홀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낯설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내 손을 완전히 놓는구나. 그녀는 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위기가 더 좋으세요? 첫 번째 홀이 나을까요? 두 번째 홀이 나을까요?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눈 깜짝할 새에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막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걸까? 서로를 충분히 알고 결정하는 걸까? 혹시라도 너무 빨라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없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밤마다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식장을 확정짓고 계약을 마치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함보다 공허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막내는 계약서를 챙기며 들뜬 목소리로 그녀와 통화했고, 저는 홀 구석에 놓인 대기용 의자에 앉아 잠시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로는 청첩장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막내는 그녀와 함께 디자인을 고르고 문구를 쓰고 직접 손으로 한 장 한 장 주소를 적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종이봉투와 도장이 쌓여 있었고 밤마다 두 사람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청첩장을 접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참 다정하고 예뻐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이제 곧 저 아이는 제 품을 완전히 떠나겠구나. 이제는 제 일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이 될 테니까요. 저는 그럴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이 분위기를 흐릴까봐 웬만하면 말을 아꼈습니다. 그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필요한 일만 챙겼습니다. 결혼식장에 넣을 가족 속의 사진을 준비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축의금 봉투를 미리 챙겨두는 일들, 작지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며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작은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막내가 앞으로 어떤 가정을 꾸릴지, 그녀와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인지, 혹시라도 언젠가 서로를 힘들게 하게 되진 않을지, 그 두려움은 소리 없이 찾아와 한밤중 천장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오래 붙잡곤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눈을 떴습니다. 아직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새벽빛을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이 정말 올 줄은 사실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식탁 위에는 전날 밤 미리 챙겨둔 축의금 봉투와 하객 명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걸이에는 다림질해 둔 한복이 곱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한복을 조심스레 꺼내 입으며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부엌 앞치마만 두르고 살던 사람이 오늘은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고 있으니 마치 제가 아닌 것 같았지요. 막내는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정장을 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보며 저는 가만히 다가가 그 넥타이를 고쳐 매줬습니다. 거울에 비친 막내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른스러웠고 그 순간 제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너무 울지 마요. 막내가 쑥스러운 듯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분주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하얀 꽃 장식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해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쪽에서는 스태프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들렸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홀 안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양가 어머니용 대기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고운 연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눈가에 살짝 긴장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조심스레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잠시 후 예식 진행자가 찾아와 리허설 순서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회자, 행진 순서, 양가 부모님 입장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먼 곳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우리 막내 결혼식이 맞나? 현실 같지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양가 어머니의 입장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잔잔히 흐르며 두 아이가 단상 위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문석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낯선 남자의 고함에 순간 모든 소리가 꺼진 듯 했습니다. 식장 출입문 쪽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경찰관들이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고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경찰이 들어오다니 그런 일은 TV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찰 2명이 곧장 하객석 한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자리를 비켰고 그 틈 사이로 중후한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붙잡자
그제야 사람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단상 위에서 갑자기 신부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이 커다랗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면사포 아래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순간 식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경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문석 씨, 당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축복과 웃음이 가득하던 공기가 한순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신부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굳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수건을 꽉 움켜쥔 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귀까지 울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그 남자를 양팔로 붙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식장의 문이 쾅 닫히자 그제야 모두의 시선이 다시 단상 위의 두 아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축하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혼란과 안타까움 그리고 당혹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부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단상을 뛰어내리듯 내려가더니 신부 대기실로 달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면사포가 흘러내리며 바닥에 질질 끌렸고 그녀의 뒷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막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어떡하죠라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신부 대기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안에서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면사포를 벗어 손에 움켜쥔 채 숨이 막힐 듯 울고 있었습니다. 저 결혼식 못해요. 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고통과 막내의 충격,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회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더는 진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말을 잃더니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됩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식장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하객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꽃길은 그대로였지만 그 위를 걷는 발걸음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막내는 하객들을 배웅하러 가지 못한 채 대기실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창백했고 눈은 멍했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를 붙잡지도 못한 채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끝나버렸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식장을 빠져나오던 순간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적막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한마디씩 위로를 남기고 돌아갔지만 그 말들은 모두 공중에 흩어지듯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조차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막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만 하얗게 굳어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내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고 거실은 순식간에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축의금, 봉투들과 이름표, 포장도 뜯지 않은 답례품 상자들이 이제는 다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막내가 다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메마른 종이처럼 건조했습니다. 저 경찰서 다녀올게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막내는 곧장 나갔습니다. 저는 붙잡지도 못한 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멍하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가 돌아왔을 때 하루 종일 흐리지도 않던 하늘에서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어깨에는 빗방울이 수없이 맺혀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막내는 구겨진 와이셔츠를 그대로 입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마치 기계처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파견 나가 있는 게 아니었대요. 도망 중이었대요. 수배 중이었고 경찰한테 쫓기고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이 조용히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쥔 수건을 무릎 위로 떨어뜨렸지만 줍지도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한테 물어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알고 있었대요. 근데 말하면 자기를 떠날까봐 끝까지 말 못했다고. 막내는 그 말을 하며 비로소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낮고 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막내 옆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위로를 건넨들 닿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떨어진 물방울이 막내의 눈물인지 빗물이 묻은 건지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웠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릿한 실루엣만 보였고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막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등을 꼿꼿이 세운 채로 그 문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얽혔지만 단 하나도 똑바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막내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채로 바닥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만이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이 오고 아침이 밝아도 그 침묵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깥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 그저 이불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놓아도 그대로 식었고 점심쯤 되어 간신히 한두 입 뜨는 걸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도 짧은 대답 한마디만 돌아왔고 그마저도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엔 무표정한 얼굴 속에도 작게나마 웃음기가 스며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눈빛이 비어 있었고 움직임조차 느릿했습니다. 마치 안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말을 건넸습니다. 밖에 좀 나가볼래? 산책이라도 잠깐 하자. 내가 좋아하던 국 끓여놨는데. 하지만 막내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무언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저는 서서히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지막 남은 힘마저 부서뜨릴까봐 부엌에서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TV도 켜지 않았고 휴대폰 진동도 꺼두었습니다. 그저 방 문틈 아래로 새어나오는 작은 움직임 소리 하나에만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면 막내의 방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귀를 대보면 가끔 아주 미약하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안도하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깊은 곳에서 무너져 있는지 제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저는 결국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고 막내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옆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참 전 어린 시절 낯선 세상에 겁먹어 숨어 있던 그 아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이불 끝을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막내의 머리카락 사이로 축축하게 젖은 눈가가 살짝 보였습니다. 순간 제 목구멍이 꽉 막혔지만 애써 참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게, 정말 미세하게 이불 속 어깨가 한번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마치 바다 끝에서 올라오는 신호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는, 아직 제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신호.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막내의 방 문틈으로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어둠 속에만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스탠드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막내는 아주 조심스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두 손에 빈 컵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괜스레 반가워서 저는 서둘러 말을 건넸습니다. 커피 줄까? 내가 좋아하던 걸로 내려줄게. 막내는 잠시 멈칫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막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천천히 식탁 무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을까요? 그 사람 처음부터 알았대요. 아버지가 수배 중인 거. 그 말 끝에 막내는 이를 악물듯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동자 속에 잠시 스치는 분노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숨을 골랐습니다. 너한테 미안했을 거야. 말하면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겠지. 막내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변명이에요. 결혼하려던 사람한테 그 정도는 말했어야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붙잡고 있는 간신한 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는 조금씩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이면 억지로라도 씻었고 점심때쯤엔 간단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동작들이 어디선가 고장난 시계를 억지로 돌리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버거워 보였습니다. 한 번은 현관에 놓인 운동화를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방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가면 세상 모두가 자신을 알 것만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종종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지만 시선은 화면이 아니라 그저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를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다시 무너져 버릴까봐 조금이라도 숨 돌릴 공간을 주고 싶어서. 그런데 막내는 어느 순간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교도소에 있대요. 구속됐대요. 그 말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지독한 허무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쏟아온 모든 시간이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 것처럼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인 막내의 빈 컵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위로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언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그저 곁에 누군가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막내는 오랜만에 방에서 나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리를 잡은 것만으로도 저는 숨을 죽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막내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훨씬 말라 보였습니다. 턱선이 뚜렷해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지쳐 보인 적은 살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막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 안 하려고요. 그 말은 무겁게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공기가 한순간에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지만 목구멍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시선을 들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아버지가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저한테 숨겼다는 게 그게 자꾸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막내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깊은 상처를 감추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막내는 마치 오래 연습한 대사처럼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이해하려는 말보다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한참 동안 제 손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사람 울던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근데 이상하게 미안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냐고, 왜 끝까지 숨기기만 했냐고. 그 목소리 속엔 슬픔보다 깊은 배신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 이해해. 결혼은 서로를 믿고 시작하는 거잖니. 그 믿음이 처음부터 무너졌으니 그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하지. 막내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저 아주 천천히 무너진 어깨를 조금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찬밥이 점점 식어갔고 거실엔 다시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돼버려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할 게 어딨니? 내가 행복한 길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말에 막내는 잠시 눈을 감더니 아주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참으로 컸습니다. 막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그날 이후 집안의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어디선가 시계 초침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막내는 하루 종일 방에 머물렀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두었습니다.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이 한동안 쌓이다가 어느 순간부턴 아예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놓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방 문틈으로 보면 막내는 책상에 앉아 있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밥을 먹자고 불러도 대답은 없었고 식탁에 국을 올려두면 한참 후 그릇만 조용히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수를 줄여갔습니다. 아무리 말을 건네도 막내의 눈빛은 저를 통과해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비어 있었고 무언가를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 같았습니다. 밤이면 더욱 괴로웠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막내 방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노라면 가끔 아주 작게 눌러 삼키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인지 한숨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조여들었지만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마주쳐도 막내는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들고 나와도 말없이 입술만 적시고 다시 들어갔고 거실을 지나며 눈이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 집안에서 점점 색이 바래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과거엔 제가 부르는 이름 하나에 눈을 반짝이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반응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그 아이가 어릴 적 쓰던 공책들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힌 꿈, 덜그럭거리는 손으로 그린 그림들, 거기엔 여전히 생기가 있었는데 지금 눈앞의 막내에게서는 그 어떤 빛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해. 억지로 끌어내려 하면 더 깊이 가라앉을 거야. 그렇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밤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앉아 있으면 자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을 지켜내며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지금 제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막내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무채색 같은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막내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늦은 밤 부엌에 불이 모두 꺼진 뒤에야 거실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쳐놓은 채 눈으로는 글자를 따라가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막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작은 움직임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요. 막내는 조심스레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 한 모금을 삼키기까지 유난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리 위에 맺힌 물방울처럼 작게 울렸습니다. 그러더니 막내가 불현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외국에 나가보려고요. 그 말에 저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순간 시간이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제 쪽을 보지 않고 식탁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놓은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숨이 안 쉬어져요. 모든 게 다 그날에 멈춰 있는 것 같고 매일 아침 눈 뜨면 그날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차분함 속에 묘한 결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잔해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의지만 붙잡고 서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떼려 해도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 위에 눌린 것처럼 숨이 걸렸습니다. 외국에 언제? 겨우 나온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막내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한 건 없어요. 그냥 준비부터 하려고요. 아무 데라도 멀리, 정말 멀리. 그 말에 저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생각은 했었지만 정작 이렇게 갑자기 현실로 들이닥치니 가슴 한복판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그 말은 너무 작고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막내는 그 말에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저 진짜로 무너질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의 눈빛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직 탈출하고 싶다는 절박함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막내는 방으로 돌아갔고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소리가 마치 멀어져가는 막내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다시 방 안에만 머무르더니 어느 날 아침부터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조용히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무심히 지켜보다가 화면 구석에 뜬 낯선 영어 문장들을 보고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막내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학원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지원 가능한 학교들을 메모지에 빼곡히 적었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목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막내의 뒷모습은 전에 없이 집중해 있었지만 그 집중에는 설렘보다 절박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엔 오래 쓰던 캐리어가 꺼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영문 서류들과 여권 복사본,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여권 지갑 하나. 그 물건들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제 가슴 속에서는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무너질 것 같았고 반대하면 완전히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지으며 막내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점점 멀어지는 기차의 바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막내는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유학원에 상담 예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봐 숨조차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밤이 되자 막내가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 거실에 잠시 서서 말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시작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여길 떠나야 살 것 같아요. 그 말은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거기가 어디든 살아야 하니까. 막내는 그 말에 아주 작게 숨을 내쉬며 처음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 너머에 아주 희미한 빛 같은 것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놓인 막내의 캐리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지퍼를 닫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실감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곧 제 곁을 떠나겠구나. 이제는 품에서 완전히 놓아줘야 할 때가 오고 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가슴이 저미고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멀리 가더라도 부디 살아남아다오. 출국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처럼 소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막내는 더 이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방으로 돌아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입을 옷과 가져갈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캐리어는 어느새 반쯤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 서류 봉투, 그리고 예전에 형들이 여행 갈 때 쓰고 남긴 작은 카메라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챙긴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상자를 정리해주며 괜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필요 없지 않니? 무거우면 힘들 텐데. 막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져갈래요. 엄마, 냄새 나는 거니까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엔 아직도 작은 아이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 밤 막내는 거실에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잔잔히 내렸고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둘만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올 때쯤이면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돼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는 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이였잖니. 멀리 가더라도 내가 너 자신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막내는 한참 동안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음 날 새벽 막내는 조용히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섰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까지 따라가 그 아이의 어깨를 한번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제 곁에 있던 채훈이 이제는 제 품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게만 지내다오. 행복하라는 말은 나중에 할게. 막내는 잠시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뒷모습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현관에 혼자 남은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로 돌아오자 모든 것이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어딘가 모든 것이 비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에서는 아주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 다시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일어섰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멀어지는 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가거라. 비록 멀리 떠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너를 기다릴게.